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항상 모시고 싶었는데 네. 아마 설날 때 많은 분들이 야, 너는 집 언제 장만하냐? 너는 이제 집 사야지. 뭐 이런 얘기들 덕담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말씀 많이 나눌 것 같아서 교수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2024년 들어서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 연달아 막 내놓더라고요. 예. 뭐 2023년을 대표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50년 만기 주담대 이 두 가지 모두 집을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2024년도에 내놓는 정부 정책은 뭐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결은 비슷합니다. 일단 이름만 좀 바꿨는데요. 네. 조금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특례보금자리론하고 50년 주담대는 이 금리 수준이 네. 일단 4%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후에 이제 좀 금리 인상됐을 때 4.5까지도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작년 초에 재작년 말에 집값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낀 음. 수요자들이 가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생아론인데 금리가 일단 좀 확실하게 좀 대책이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파격적이죠. 예. 최대 우대 금리하면 1.6%에서 최대가 뭐 3.3%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여하튼 금리 부담이 네. 거의 뭐 주택 가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이니까 뭐 5억 빌렸을 때 아시겠지만 2%면 한 달에 한 80만 원이거든요. 네. 원룸 월세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수요를 좀 진작시켜 갔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염두에 두실 거는 예. 이 혼합형이다 보니까 5년 뒤, 그러니까 5년이 만기가 되고 난 6년 차부터는 다시 시중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계산을 나눌 때 좋은 면은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보금자리론도 한 10조 나오거든요. 예. 두 개 합쳐 한 40조 정도 작년 예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회복을 했죠. 네. 그 가격으로 또 대입을 해보면은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대출 비용이 많아지니까. 예. 근데 신생아론은 좀 그나마 버티지만 보금자리론은 조금 힘을 못 쓸 것 같고 신생아론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격이 5억이던 게 지금 9억으로 회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 1.2%의 효과가 좀 사라지게 되는데 볼륨이 커지니까 결국 전체 대출 받아야 되는 금액 자체가 늘어난 거니까요. 네, 볼륨이 크니까 예. 결국은 부담하는 비용은 네. 또 예전처럼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예. 예상보다 금액 순수하게 따지면 50조에서 지금 26조니까 한 반 정도잖아요. 네. 그 효과가 반 정도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작년에도 한 9개월 갔거든요. 예. 그럼 한 5, 6개월은 갈 수 있는데 지금 회복한 가격대 수준이 과연 현재 그 잠재 수요자들 분께서 네.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인지 이자 계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한 대충 계산하면 1년에 한 750만 원, 1,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이자 비용만. 네. 그러면 5년 따지면 한 5천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가격이 1억이 내려간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로 맞춰보면 네. 이게 또 고민이 생기죠. 그렇네. 왜냐하면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바로 소진이 되겠지만 예. 소진 속도가 늦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네.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세 하락을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예. 아니면 반대 현상으로 몰리게 되고 급진적으로 오면 이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여전히 힘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번에 두 가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자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적어도 앞으로도 조금 네. 오를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또 하락 국면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더 많은지 조정 국면. 예, 네네. 이런 것도 가름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예. 데이터가 나타나는 게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1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 분명히 그 심사를 받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예. 또 이사철 겹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20일 정도 때 1월 20일, 18일 정도 때 한 3,400개밖에 안 됐거든요. 예. 갑자기 한 1,000건이 열흘 사이에 터졌습니다. 그만큼은 이제 대기하던 수요자는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고 네. 이거의 이제 지속성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예측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심사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서울시 고도 제한 지구를 완화해 주겠다. 네. 이런 소리들도 들리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특히 주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진행할 때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명분도 있어야 되고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또 방향성이 일단 맞아야겠죠. 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그런데 우리가 볼 게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결과의 객관성 나중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기의 적절성. 이거를 볼 때는 약간 아쉬운 면이 상당히 많죠. 예.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100일 차에 그 국토교통부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앞으로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 그때 발표했더라면 지금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좀 높아졌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총선이라는 어떤 이슈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일기 신도시법에서 사례를 알 수 있듯이 일기 신도시법이 이름마저 바꿨잖아요. 예. 우리가 사람도 개명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 그러면 국민 주거 정책인데 그게 함부로 한두 명도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가구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오락가락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확대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차후의 실현성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공청회를 이런 슬럼화된 지역이나 또 신규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정책을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가 5년이고 일본 같은 데 기본이 7년, 8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없이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착수를 들어가죠. 스텝 네. 바이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던진 정책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 문제부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주 단지 문제부터 제가 알기로 얼핏 외람된 얘기지만 이 발표하고 나서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분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스마트하시거든요. 네. 발표된 법의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하던 세 가지 방식이거든요. 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방법, 재건축이고 예. 이제 분당은 그다음에 리모델링.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선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법정 용어로는 입지구조 최소구역이에요. 네. 그 세 가지 방식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재건축 리모델링 하던 데는 그럼 원래대로 하나? 그리고 존치구역이라는 또 용어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선도구역 빼고는 그냥 이거 기다리느니 그냥 재건축 우리 단지가 조합이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기다리느니 시간만 예, 가니까 예.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벌써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선도구역의 지정 기준을 몇 달 있다 발표한 건가 봐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선도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걸 지정하고 갔더라면 네. 탈이 없을 텐데 GTX도 또 마찬가지죠. 예. 던진 뜻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예전에 성남시를 기억하는데 성남시에서 무슨 확충교통을 세웠다가 적자가 계속돼 가지고 결국은 시장에 물러나는 사태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 GTX도 이제 예산 문제도 지금 있고 이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국가라면 예.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번 정부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예. 여야가 제발 국토 정책이나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머리 맞대고 속 내놓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잡았다라면 이게 참 이 목표를 우리가 100% 신뢰하고 이해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제가 봐도 거의 대부분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다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구분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정부에서 내놓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저리로 대출해주고 또 대출 금액이나 상환 기간도 늘려준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겐 지금까지 유의미한 수단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어.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그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왜요?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적정 가격 아시겠지만 신생아로 나오자마자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니 이 비싼 집값을 애를 담보로 사라는 얘기가 이런 심한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은 금리를 안 낮춰주더라도 집값이 내려오면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주택 가격이 가계부채의 어떤 또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내수에도 좀 부정적이고 그런 거 볼 때 생애 최초 분들한테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환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 단적으로 말하면 주택 가격의 수준이겠죠. 적정 가격 수준. 이렇다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이 건설사나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만 좀 편중하게 되고 소득 분배 효과도 없고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잡아줘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최근에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 뉴스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부영건설 그죠 네. 임대주택 많이 짓는 예. 그 무슨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자 직원들인가 뭐 1억씩 주면서 아기를 낳으면 1억 주고 또 국민주택 규모로 집을 지어서 주겠다 주는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국가에서 좀 땅을 제공해 달라. 음.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서 좀 토지를 좀 제공하면 예. 토지를 제공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에 대한 어떤 네. 아시겠지만 주택기금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예.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생애 최초 자금 수준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토지 가격이 벌써 빠지니까요. 예. 이런 그렇겠죠. 뭐 아이디어를 냈는데 예. 그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대해서 자꾸 금리하고 이런 걸로만 다가설 것이 아니라 예. 충분한 가용 용지가 있고 뭐 교통환경 평가 같은 것을 거친 다음에 일자리 정도 뭐 이렇게 좀 내주고 기업하고 협업해서 뭐 법인사 10년 예전에 강남 넘어올 때 세금 많이 깎아줬잖아요. 예, 그렇죠. 업체들 뭐 예.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일부 지역에 뭐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요새 노는데 20km 정도면은 한 1조 2조 들거든요. 예. 2조로 세개 두면은 세 단지가 생기잖아요. 예. 도시가. 거기에 기업체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이런 형태로 예. 국가에서 토지를 갖다 거의 어떤 사업 개념이 아니라 한때 예. 뭐 국가도 사업을 한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를 사업하는 게 아니죠. 예.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하나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예. 신뢰하고 이제 그 역할을 맡기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다가서면 이런 생애 최초의 근본적인 문제 그게 이제 풀릴 수 있는 좀 키들이 좀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외국처럼 그 또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자력갱생 능력이 없을 때 우리처럼 우리도 비슷한 형태긴 하지만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든지 관리지역이 있지만 외국은 협동조합하고 그걸 전문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일부 단지들 소규모 단지들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정부가 장기 조리로 부담 없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러면 주택이 늘어나잖아요. 예. 짓게 되고 그렇죠. 주거 환경 좋아지고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 좀 부족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는 고려돼야 될 때다. 지금 뭐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네. 청년들도 희망 고문이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예전에 다가서던 논법이 아니라 예. 좀 총체적으로 뭐 기업체도 얘기할 정도로 귀가 솔깃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좀 연구해 주고 전문가들도 좀 얘기를 해 주면 조금 트렌드가 바뀐다라면 좀 미래에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동안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했던 방법론은 금리 인하랑 대출 금액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맞아요. 좀 근본적인 다른 대안들을 이제 좀 논의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일선 건설회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 진짜 그런 논의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도 좋은 게 만약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예. SOC 사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 건설 사업에 SOC로 받아들여서 건설 회사들이 충분히 시공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그러니까 신생아를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자에 한정한 이 정책을 네. 또 일부 이제 뭐 MZ 세대를 비롯해서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우리가 기획하는 삶의 모습에 꼭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국가가 아이를 가져야지만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모양이 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국가 주도형의 어떤 비중이 너무 강하죠. 예. 우리가 지금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서 예. 아기를
하나만 낳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그 여건이 뭐 교육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 문제 이런 것들 다 통합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포퓰리즘 개념이 아니라 예.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같이 나왔겠죠. 교육 정책과 예, 예, 뭐 돌봄 정책과 이런 것들 이게 지금 각계로 나오니까 예. 총합적인 어떤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집이라고 말하면은 작은 방은 고치고 예. 화장실은 고쳤는데 현관은 안 고치고 그러면 집의 모양이 안 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정부와 이런 정책들의 어떤 뭐 트랙이나 방향은 좋은데 말씀 주셨던 구체성, 네. 그 로드맵, 그 통합성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뭐 이번 정부뿐이 아니라 저번 정부뿐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제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좀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시대가 네. 예. 그래야 좀 미래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뭐 어느 정부 할 거 없이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집 하나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육이나 생활 여건 전반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이렇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규 물량, 그 물량이 또 어디 있느냐가 국가에선 어떻게 보면 국토 이용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들어서는 더더욱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된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나요? 너무 편중됐죠. 그리고 자꾸 지방소멸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해외도 우리보다 저출산은 아니지만 예. 해외도 저출산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좀 회복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종착지는 뭐였냐면 균형 발전이 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네. 왜 저출산이 한 도시로 블랙홀 현상을 믿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따지게 하지만 그게 넘어섰잖아요. 서울도. 네.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손실이 더 많아지는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 예. 전체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천정들이 다 이미 알았고 예. 그 미국조차도 뭐 뉴욕이나 맨하탄 집중화되다가 어느 시점에 돼서는 확산 형태로 바뀌는 게 그 어떤 패러다임의 하나겠죠. 그럼 네. 우리는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첫 경험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들을 진짜로 우리가 론칭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한 부분,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자꾸 단어를 던지는 것보다는 지방 소멸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농사 짓던 농촌, 예. 농업 산업 시절을 넘어선 나라니까 당연히 일부 소도시 읍면 지역 수준에서의 어떤 농촌 위주의 어떤 농업 위주의 어떤 산업이 근본한 도시들은 당연히 소멸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예. 뭐 부산광역시라든지 대전광역시라든지 거기 농촌 위주가 아니잖아요. 네. 농업 위주가. 네. 다 2,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 가는 위주는 소멸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왜? 기반설이 있거든요. 창원만 예를 들면 거기가 아시겠지만 그 국방산업단지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로 수출하는 모든 비행기에 붙이는 마감재 있잖아요. 네. 그게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알루미늄 회사인데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거기는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제가 보다 한 향후 100년? 네. 국방산업 요새 발전하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막 탱크 만들고 그러는데 그 도시가 소멸됩니까? 안 되죠. 계속 네. 수출이 늘어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약간 줄이고 국토 말씀 주셨던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서울의 집중도를 지금은 분산해야 될 때가 맞긴 해요. 제가 볼 때. 네. 물론 메가시티의 효력도 있지만 이미 일본에서 실험을 했고 신간센 했을 때 메가시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영국도 지금 메가의 개념으로 가지만 예. 우리하고 약간 양상이 좀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제 그 분산되는 도시들의 대학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이 주거환경이 좋아지니까 분산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는 우리 대학이라든지 강남이 발전할 때 고등학교 다 왔잖아요. 그럼 대학이라든지 기득권의 어떤 그걸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미래를 위해서 대학이 좀 분산이 되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이제는 좀 칼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지역 소멸 문제 이런 것들도 더 문제화가 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국민들 태반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싶은데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싶은 그 국민의 마음을 들어줘서
거기다 집 지어주고 광역 철도 지어줘서 출퇴근 편하게 해주는 거 그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무슨 소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의 집은 신규로 안 짓고 규제로 꽉꽉 누르고 개발을 더 시켜야 될 그런 지자체에다가 집 지어주고 거기다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탕감해주면 그게 훨씬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뭐가 옳은 거죠? 뭐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라는 태생이 예. 일자리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서울로 몰리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일단 학교고요. 예. 그리고 인프라가 계속 정부 입장에서 서울을 집중적으로 인프라 많이 투자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수도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은 이제 지방을 하는 게 순서인데 예. 지금 좀 과하게 이제 집중이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는 중인데 예. 이런 부분들의 산업 기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공장들이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일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음.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그 일자리에 생기는 그 국가가 지원해주면서 대단위의 산단이 생기거나 반도체나 이치전지 클러스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애초에 네. 약간 분배 효과를 뒀다라면 지금의 말씀 주신 그런 현상은 상당히 감소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예를 들면 이제 피부에 와닿으실 텐데요. 실제 사람의 본성은 그 자본주의를 막 쫓다가 어느 정점이 되면 네. 삶의 가치를 따지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진정한 부자가 되고 행복을 누리는데 예. 지금 우리 과도기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집약돼서 지금 과도기 현상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그 치과가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예. 치과가 아니라 그 내과인데요. 내과요. 예. 네, 목과 아플 때 이비인후과 내과인데 거기에 간호원분들이 세 분이 항상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분만 계속 상주고요. 두 분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예. 6개월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몇 년 되고 제가 이사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단 페이가 좋고 네. 서울이라는 말씀 주신 그런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올라온 거예요. 예. 올라와서 살다 보니 급여는 정해져 있고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거를 이제 겪으면서 1, 2년 6개월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는 분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임금이 적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계산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의 질에서 이미 서울은 떨어진다는 게 나타났고 실제로 네. 국가 경쟁력 행복 지수에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가 가야 할 방향성이 약간 다른 방향을 가게 된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예. 그럼 국가 할 일은 정해진 거죠. 서울에 오는 이유는 일자리구나. 예. 말씀한 대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인프라가 좀 최고급이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최대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서 예. 300만 도시면 한 나라입니다. 해외가. 맞아요. 그런데다가 좀 분산해주는 효과들을 둔다라면 대한민국이 제2의 번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는 발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힘들지만 이제는 그 얘기를 논할 때가 됐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6.25를 겪으시고 힘들게 산업사회를 하면서 서바이벌 개념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드림의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드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라이프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순서를 따지는 거니까. 그런 거 볼 때 국가의 정책 방향이 말씀 주신 서울의 규모의 경제 이것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정말 행복 지수가 높은 예.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국가의 국토 정책이나 주거 정책도 방향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할게요. 대전이 만약에 소멸이 됐다. 네. 그럼 서울 시민들이 대전이 소멸된 데한 그 비용 부담을 예. 거기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 집중이나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산업적으로나 애초에 국토 종합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도 지금 5차인데 6차 때는 이런 방향으로 라이프에 맞춰서 한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반대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진짜 뭐 우리 한 교수님 말씀 듣고 반대할 분은 없긴 합니다. 맞아요. 문제는 반도체 클러스터 말씀 주셨으니까 예, 예. 그걸로 예를 들면요. 사실 특정 지자체에서 SK 하이닉스를 자기네 지자체의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수도권하고 서울 외곽에서 훨씬 먼 지역입니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그 유치전에서 실패하고 또 경기도 지역에 SK 하이닉스가 추가 공장을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자체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데 왜 다시 경기도에 신설 공장을 거기 지으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임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수도권 밖을 멀리 나가기가 싫다라고 해서 맞아요. 요즘은 회사도 노조든가 많은 곳에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지 경영자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내일이 아닌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 해야죠. 이렇게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되면 뭐 대부분 저도 서울 근처에 살고 싶어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맞습니다.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이 요즘 제가 기업 부동산 그쪽에도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1번 문제가 말씀하신 직원 문제예요. 네. 회사가 계속 영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좀 인재들이 계속 충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언론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트렌드의 어떤 패러다임의 트렌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 의식이. 서울 근교래야만 유지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게 그동안 진행해 왔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예. 기업체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음인가도 제주도 갔다가 지금 막 그렇죠. 그런 일도 있고 예. 자꾸 회귀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나갔다가. 예. 그럼 그 회귀하는 현상의 첫 번째 원인이 말씀 주신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나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과연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나 펀더멘탈이나 산업구조나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서야겠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강남에 아무것도 없을 때 네. 아무도 안 왔잖아요. 아무도 안 왔죠. 네. 오히려 많은 혜택을 줘도 안 와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그 힘든 기간이 있겠지만 예. 분명히 예를 들어서 GTX나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하이퍼루프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를 미래에 대해서 성사진을 국민한테 보여주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준다라면 네.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께 너무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서 모르면 모른다 그랬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고 네. 노력을 했던 적도 있고 있었죠. 지금 정부도 뭐 한다고 하니까요. 네. 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저도 예전에 국가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게 있었어요. 정부의 재원은 제한적인데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이제 어딘가에 서울 못지않은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했더니 두 가지가 봉착한 거예요. 네. 14개 시도가 우리는 다 안 해줄 겁니까? 우리도 해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서울 못지않는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선택과 집중해서 네. 뭐 한두 개 또는 뭐 세네 개든 그렇죠. 뭐 이렇게 했었을 땐 명품 도시가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는 거거든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그쪽 동네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 동네 안 해준다고 하면 저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건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재정 지출이 효율적으로 돼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그나마 한두 개라도 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국가가 하는 일이지.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효율성으로 판단하냐. 14개 시도에 다 기회를 줘야지.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일단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전자가 맞는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 과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라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선진 국민인 건 다 아시잖아요. 예. 14개 지자체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다 있지만 그중에서 어느 곳을 지정한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참 난처한 거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예. 지자체장들과 또 우리 교수님 같이 유능하신 그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전 또 왜 끌어들이시나요? 제가 잘 알죠, 교수님. 그분들이 5년 동안 얘기를 하면 우린 선진국이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 같아요. 그 이런 거죠. 만약에 영등포역이 있는데 영등포역처럼 저기 끝에 있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네. 뭐 여기도 영등포처럼 개발시켜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을 모아서 어디에다 하나를 좀 더 좋은 걸 만들까 그러면 거리 개념도 나오고
뭐 현재 있는 주거 형태, 인구 형태, 산업 형태 분석하다 보면은 효율적 내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를 설득하고 그 정도의 객관성이 있는 자료 업데이트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예. 국가가 그거를 앞에서 자 스텝 바이로 예. 여야 따지 말고 예. 뭉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느 한 곳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따로 회의들 5년 동안 할 생각을 하고 5년 하면 답 안 나올까요? 예. 한 군데가 지정이 됐을 때 네. 우리가 과정 속에서 수용한 마음에서 거기에 연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하나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이 됐을 때 정말 괜찮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과 우리 선진 시민들의 의식을 다 잘 합친다라면 네.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국토균형 발전의 거점들 한두 개라도 딱 되면 서울의 문제도 해결되고 네.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기계적인 균형보다도 네네. 다 담론을 통해서 그렇죠. 충분한 숙려 과정을 통해서 네. 적절한 대안을 선별해서 찾아야 된다. 그런 5년이면 말씀이시네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교수님하고 뭐 진짜 한 네. 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토론해도 모자르죠. 네. 그 평가를 할 때는 낙후된 지자체에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줄지 평가표에서는 효율성만 그렇죠. 볼지 형평성만 볼지 정말 5년의 기간이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교수님 잘하시는 또 그런 네, 것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국토 이용에 대한 철학과 견해는 여쭤봤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심 있을 사항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라든가 강연들은 네.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꼭 질문해달라고 아,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한 교수님은 단기적으로는 올해 집값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을 여기저기서 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교수님은 중장기적으로 네. 한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신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뭐 예측이니까요. 네. 그 주택 수요가 예. 뉴욕도 50% 지금 오래됐지만 예. 뭐 많은 주택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가 보유율이 50% 수준이고 예. 맨하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도시 중에 약간 밀집되고 조금 선도적인 지역들은 주택 보유율이 50% 60%를 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수요가 있으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좀 다른 표현을 할 때 기득권 미리 이제 선점한 자본주의 우위에 있는 분들이 네. 이 임금이나 노동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벌어진 소득 대비 예. 주택 가격의 가치를 계속 그만큼 올리고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반 정상적인 지역으로 가정을 할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약에 반쪽으로 준다 그러면 집이 남겠죠? 그럼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서울 집중 현상이 예. 더 인프라가 좋으니까 예. 가속될 것인가 예. 아니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약간 균형 발전이 되게 되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예. 제가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뭐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사라고 있잖아요. 네. 암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시장이 이렇게 안 움직일 때 예.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는 내리라고 하는데 올라갔고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받치라고 하는데도 계속 내려가려고 힘이 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현상을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가? 간단하죠. 예. 우리가 살 능력이 될 수준이면 앞으로의 어떤 추가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추가돼서 주식이 약간 이거 퍼가 상승하듯이 약간의 가수요가 등장해서 가격의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넘어서가 임계점을 넘었으면 네. 더 이상 비싸면 이제 못 사잖아요. 예. 그러면 조정 구간이 오겠죠. 조정 구간이 오다 보면 어디까지 가면 바닥이 집값이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이라 그러면 안 살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 살 사람이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겠죠. 예, 예. 그럼 그 결론은 뭐냐면 가격 수준에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예. 그 키워드는 가격 수준이 소득 대비 과연 주택을 살 만한 우리가 굳이 표현하는 지수에서 뭐 PIR 지수, 뭐 주택 부담 지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 현재 구간은 예. 조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네. 하락 상승의 개념이 아니라 네, 네. 어떤 수요 공급과 자본의 금리 뭐 예, 인상이나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 소득이 과연 부담할 수 있는가, 그 주택이 있는가, 없을 때는 당연히 네. 조정을 받는 것이고 있으면은 상승으로 가는 추세에서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정해서 조정 하향 쪽으로 가야 예.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중장기적인 가격 흐름이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특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의 소득 대비 그 부동산 시세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이 한 교수님 오신다니까 이것도 여쭤봐달라고 아, 네, 하더라고요. 뭐 교수님이야 이제 부동산 시세의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네. 자칫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엔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죠. 네. 계속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배추 농사를 짓는데 네. 배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 사람은 적은데 네. 그러면 공실이 생기고 비용 부담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예. 배추는 그러니까 갈아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서는 안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정 수요와 공급이 네. 계속 순환될 수 있는 수준. 그러다 보면은 저출산의 문제도 약간 좀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 떨어지는 건 국가가 망하자는 얘기고 우리가 일본처럼 될 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누누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거든요. 네. 조금만 어떤 주택시장과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방향을 바꾼다라면 다 같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 지금 해외가 얼마나 넓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조금 좀 정책을 한다 그러면은 광개토대왕 때처럼 영토를 경제 영토를 넓히는 때가 지금 왔잖아요. 능력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끼리 지고 바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분들을 거꾸로 국가에서 또 전문가들이 그런 공간들이나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는 충분하다. 예. 더 가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된다. 안정적으로 가자. 그럼 유동성이 남잖아요. 그럼 이럴 때 정부가 해외 부동산을 샀을 때 물론 뭐 조세 조약이 있긴 하지만 어떤 다른 베니피트를 국민들이나 자산가들한테 준다라면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 이용뿐만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동안 접근하지 네.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도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설날이라서 사실 한 교수님 네.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내 집 장만할 적절한 타이밍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들 조금 내놓기 시작했고요. 이런 타이밍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잡아서 위축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집을 장만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해 볼까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집 살려고 기다리다가 몇 년을 허비하시면서 기회비용을 잃는 것보다는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본인 소득이 지금 수도권은 지금 많이 조정이 된 편이거든요. 예. 서울은 좀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특히 수도권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뭐 40%안 넘는다. 네. 그럼 지금 가격이 약간 조정된 상태인데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느라고 맨날 부부가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보내고 결정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네. 부담할 수 있는 가능한 선이라면 아무 때나 사시는 게 제일 좋다. 자녀들을 위해서나 부부관계를 예. 위해서나. 예. 안 사면 또 싸우고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능력이 돼서 가능하다라면 아무 때나 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조정이 된 데를 들어가시면 되고 네. 서울처럼 살려고 하셨다가 갑자기 회복이 많이 된 바람에 부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봐도 다시 회복한 속도나 어떤 가격의 수준이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들은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 다 가시고 정부가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공공분양 우리 기억에 270만 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250만 원. 네. 그거 다 어디 갔나요? 맞네, 진짜.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50만 원만 지금 열심히 정부에서 해주면 예.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안 하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발표를 했잖아요. 공공분양 확대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봄에 2월인데요. 3월 초에 공공분양 좀 많이 좀 사전 청약 같은 거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2월 달도 어쩜 발표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공공분양은 아시겠지만 시세 대비
좀 이번에는 이제 선거도 있으니까 분양가를 좀 낮출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거나 그 요즘 경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경매도 좀 공부하시고 경매 대리인이라고 했나 매수 대리 네, 네. 그런 분들 활용하시면은 지금은 굳이 이렇게 과도하게 회복했다는 지역들은 제가 볼 때 조정을 좀 더 겪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보면서 긴 호흡으로 대하시면 되고 공공 분양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하시고 네. 민간 분양 주택은 분양가 대비 예. 예전에 아시겠지만 로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시세가 있는데 분양가가 더 높아요. 예. 지금 헷갈리거든요. 지금 이 회복된 가격이 앞으로 더 내려갔을 때는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이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2009년도에도 대책이 지금처럼 비슷했어요. 예. 그리고 2009년도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근데 네. 2011년도 입주할 때 상호저축은행 그 터지면서 그럼 네. 우리 이제 PF 문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타임이랑 맞물려 가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면은 서울하고 수도권이 그 당시에 마이너스 P가 30에서 40% 현장이 다 벌어졌어요. 예. 서울은 한 20에서 25%가 마이너스 P고 그 뒤로 이제 착한 분양가 나왔잖아요. 강남 미분양 나오고. 예. 그러면 수도권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민간 분양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건축비가 올라서 비싸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심사숙고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학계의 원로 중에 원로셔서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까지 어루만지면서 방송도 해주시고 강연을 해주셔서 제가 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유,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예.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